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 그 고통을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고 직면을 했고 거기서 주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절대 시간이 방법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맨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롤리데이도 행복에 대해 말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되게 의외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롤리님은 그렇게 맨날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 근데 뭐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안 행복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맨날 행복하지도 않고요. 너무 힘든 날도 있고 고민거리가 많아서 잠이 안 오는 날들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맨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SNS나 이런 데에서는 뭐 처져 있는 모습, 불행한 모습보다는 행복한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른 타인들에 비해서 좀 행복함을 잘 느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곧 내가 항상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변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의외로 이제 강연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면서 그 답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우리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는 해피어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롤리님은 늘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기 위해서 저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고 내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거기에는 슬픔이, 기쁨이 다 존재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감정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의 감정이 존재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파동이 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17살 때 뜻하지 않게 좀 일찍 독립을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제가 제주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지만 곧 머지않아서 저희 집이 폭삭 망합니다. 정말 폭삭 망해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빨간 딱지가 저희 본가에 붙었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의 고향인 강원도로 가셨고요. 동생을 데리고 저희 아빠는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 자취방에서 그때부터 거의 혼자 가장처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방치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좀 중대한 선택 같은 것을 혼자서 다 했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구하러 혼자 부동산을 다닌다던가 그리고 계약서를 혼자 쓴다던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혼자 이사를 한다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을 그런 일들을 혼자 많이 해냈던 것 같아요. 18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른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입시 준비에도 굉장히 지쳐 있었고 돈이 너무너무 없었어서 그때 자취방에 보일러 기름을 겨울 내내 못 댔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맨날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고 추운 방 안에서 패딩을 입고 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개그맨 같은 좀 밝은 친구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티를 못 냈어요. 친구들 앞에서 맨날 하하호호 하고 집에 와서 그 슬픔을 혼자 되게 삭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일기장이 지금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데 맨날 눈물에 젖은 일기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했었고 불면증도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우울했던 하지만 겉으로는 밝았던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고 그 당시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공부랑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2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고요. 다행히도
제가 희망하던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 좀 인생이 많이 좋아지는가 싶었어요. 제가 원하던 학교에 갔고 첫사랑과 이제 연애를 시작했고 이러면서 점점 제 인생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21살에 아주 크게 고꾸라집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였는데요. 이때는 휴학을 하고 제주도에 내려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그 당시에 이별을 했고 사실은 그때 제가 너무너무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던 이유가 저는 이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별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슬픔이 이별을 계기로 빵 하고 터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쌓여있던 주체하지 못했던 해소하지 못했던 슬픔이 그런 저의 마음을 드러낼 사람이 유일하게 남자친구였었고 그 남자친구랑 이별을 하면서 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싶었어요. 근데 무너지고 나서 이별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잃어버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맨날 같이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저라는 주체성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었고 제 자아가 엄청 많이 흔들려 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이별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뭘 좋아했던 사람인지 다 잊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고 좀 많은 우울을 겪었어요. 살도 엄청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던 중에 우연하게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힘들게 살던 어떤 분의 자서전이었는데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나도 좀 이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 보려고 노력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1년 만에 하게 됐어요. 그러고 서점에 가서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다 자서전 계열, 자기계발서 계열이었거든요. 뭐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뭐 오프라 윈프리 자서전 그리고 뭐 시크릿 이런 류들 지금 읽으면 조금 많이 공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던 문장들을 그 책들 속에서 발견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책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매일 밤 나 스스로에게 편지를 한번 써봐라. 대신 이제 내가 제3자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편지를 쓰라라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그때 너무 돈도 없었고 뭐 아무런 에너지도 없어서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부터 나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 신우에게 하면서 오늘 제가 저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사건들을 짚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3자가 위로하듯이 저를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그리고 가끔은 따끔하게 혼도 내주고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저의 소중한 사람이 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매일 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매일매일 쓰잖아요. 매일매일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조금씩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일기장에다가. 그동안의 일기장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거. 나 오늘 힘들다. 오늘도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부정적인 문장만 가득했던 일기장에 되게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따끔한 충고와 이런 이성적인 단어들이 조금 차기 시작하니까 이게 머리가 조금씩 각성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1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일기장에 나 22살 1월 1일부터 다시 태어날 거야. 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식의 문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대학교로 복학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 가가지고 학회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놀고 졸준위원장도 하고 전액장학금도 받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니까 되게 건강한 사람으로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겠지만 취준생 때 당연히 조금 고꾸라집니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라는 그럼 난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기분에 자존감이 약간 무너졌으나 그치만 다시 그냥 타협을 해서 어떤 첫 번째 회사로 갔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죠. 그 과정에서 뭐 지금의 현재 남편인 조스를 만났고 조스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오롤리데이도 런칭을 했고 결혼도 했고 제 그래프가 드디어 상승 곡선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번아웃이 세게 옵니다. 그때가 오롤리데이 한 3년 차쯤이었는데요. 제 그룹보다 빠르게 회사가 성장했어요. 처음으로 들인 팀원들을 제가 어떻게 리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핸들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와 팀원들 조직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때 많이 방황을 했고 큰 슬럼프가 왔어요. 그때 약간 큰 번아웃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몸도 너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대학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게 이제 관계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부부 관계에서 이혼 위기까지 겪게 됐고 그다음에 그게 당연히 팀원들한테도 전달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로 되게 복합적으로 정말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그리고 너무 큰 저한테 번아웃이 왔기 때문에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되게 과감하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에너지를 또 다시 쌓는 과정을 겪었고 오롤리데이 4년 차부터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번아웃 2번, 번아웃 3번, 번아웃 4번 매해 저는 번아웃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번아웃을 겪는 시점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항상 번아웃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의 그래프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려보고 바라봤더니 그 번아웃 2, 3, 4번은 하향 곡선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사람마다 항상 파동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잔잔한 파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엄청 큰 파동이 일렁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의 번아웃 2, 3, 4는 결국엔 상승 곡선 위에서 잔잔한 파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 전체적인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알았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주 큰 고통일지라도 결국 한 발자국만 멀리서 떨어져 보면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그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이 고통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 고통들을 얼마나 내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항상 이제 고통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아까 간단하게 제 인생 그래프를 얘기했지만 그것 말고도 아주 자잘자잘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었거든요. 강도와 싸운 적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뭔가 트라우마가 될 법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지인들은 그걸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트라우마가 없어?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겁없이 어딘가에 도전을 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트라우마가 없을까? 내가 왜 어떻게 그런 고통들에서 정말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저는 일단 고통에 빠지면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1년 동안 빠져 있었던 우울에 빠져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찾은 방법은 일단 나에게 고통이 발견되면 그 고통에서 감정적으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 때문에 힘들지? 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이성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방법이 보여요. 고통에 감정적으로 매몰되지 말고 이성적인 방법을 찾을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 회피하지 말고 고통과 직면할 것.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 그 고통을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고 직면을 했고 거기서 주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강도가 들었잖아요, 집에. 제가 강도랑 싸웠어요. 그냥 아이씨 몰라. 내가 이렇게 이 삶에 여기서 죽든 어쨌건 싸우겠다고 싸웠어요. 되게 무모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싸우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결국에는 그 강도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도 남성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고통들에서 항상 싸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주체적으로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앞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면 깊은 우울에 빠졌을 때 밤마다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스스로 위로를 해줬던 방법, 그리고 남편과 위기가 생겼을 때 그냥 남편이랑 정말 싸우고 거기서 정말 끝내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캐파에 부딪힐 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어요. 저는 계속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우리 팀원들 앞에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과를 했으니 당연히 행동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는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찾아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던 아주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지나간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을 회피하고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란다면 결국에는 몇 년 후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나는 회피하고 말 것이고, 결국 그런 고통이 또 다시 왔을 때 나는 또 다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고 절대 시간이 방법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고통을 통해서 저는 얻은 것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17살 때부터 뜻하지 않게 일은 홀로서기를 하면서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찾아다니고 판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결정이 빠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일찍부터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사업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채용에서 팀원들 이런 채용을 실패했던 덕분에 지금은 오히려 결이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결이 맞는 친구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번의 번아웃을 겪은 덕분에, 번아웃도 경험이라고, 이제는 번아웃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필요 없는 경험은 없었다. 근데 이 경험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자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스스로 직면했고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생각해보면 제 상황이 나아진 건 없잖아요. 뭐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됐고 뭐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별했던 남자친구랑 다시 사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는데 제 생각, 제 마인드만 바뀌었는데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브랜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오롤리데이는. 그렇다고 제가 오롤리데이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개선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태도를 바꿔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도구들이나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 행복을 기록하는 도구들이라던가, 아니면 나 스스로 나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습관에 대한 도구들이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비해피어 캠페인, 행복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줄 수 있는 비해피어 캠페인이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NFT 이런 프로젝트도 앞으로 이제 가상세계에서까지 저희가 말하는 이런 행복의 가치관을 퍼뜨리기 위해서 벌써 시작을 했다던가, 이런 도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맥락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롤리데이는 에코백 만드는 브랜드 시작해서 제조 브랜드 갔다가 갑자기 콘텐츠를 만들다가 갑자기 막 NFT도 하고, 되게 맥락 없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결국 누군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나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그런 저희의 목표가, 그 맥락이 있는 거죠. 결국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맥락에서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에게는 안물안궁일 수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저의 그런 인생 그래프의 하향 곡선에 지금 현재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저의 이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의 경험을 나누게 됐고요. 근데 아마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마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롤리는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애초에 조금 타고나기를 조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4가지 방법을 보시고 한번 실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게요.